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대전의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년 지방선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대전의 진보교육감 후보자 단일화를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 역시 자신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전교육희망 2018이라는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기구도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발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경선 방식에 대한 입장인데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측은 단일화 기구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덕대학교 최한성 교수 그리고 달팽이학교 승광은 교장의 경우는 경선 룰의 일부 변경을 요청하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일화 기구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걸 조율하고 양보하고 합의하고 그런 모습이 교육수장으로서 필요한 능력 아닐까요? 누구에게 유불리.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가장 중요한 점은 대전의 교육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차가운 냉소와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의 재습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족 하나, 난세에 영웅 난다. 그리고 싸우면서 정든다. 멋진 대전의 진보교육 어벤져스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의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펀딩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 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유명년생 말띠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 8년생 말띠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 사회 흐름을 이야기해봅니다. 주간 대충뉴스 오늘도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네. 내일이 휴무가 시작되는 날이라 네, 목요일이면 목소리가 좀 밝고 커지죠. 네. 그래요. 우리가 녹음하는 거는 목요일이지만 방송 나가는 건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아,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쉬는 날 같지가 않고 요새 너무 일들이 많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또 좀 요새 많이 좀 지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그 진보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기구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후보들 간의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후보를 등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녹음 기준으로 보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방송은 금요일에 나가지만은 오늘 저녁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3자 토론이 생방송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시끄러우니까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생방송 현장에서 오실지 안 오실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하시진 않을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확정이 딱 안 되어져 있을 때 방송을 준비한다라는 게 저희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아무도 그렇게 고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뭐 말 그대로 확률이 적은 때 예상 외에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세 분이 갑자기 극적 타결 뭐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네, 내일 방송이 나갈 때 이게 기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소식인데요. 저희한테는 이완구 전 지사가 더 친숙한 이름인데 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죠.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이로써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씌워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완전히 벗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좀 근데 이대로만 놓고 보면은 성완종 회장의 그 메모를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야기 더 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메모 남겨놓고 그렇게 앙심 품고 예를 들어서 엿먹어 봐라 하고 없는 사실 적어놓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 건데 좀 정서적으로는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홍준표 그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완구 어느 분은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받은 게 증명할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충남도지사 출신이고 또 이제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서는 좀 반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언론에 지역 언론에서 이제 거물의 귀환, 뭐 심지어는 불사조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지역에서 큰 이슈인 셈이고요. 뭐 지금 전 국무총리가 충남 평양 출신이고 네. 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경찰에 출신해서 충남지방경찰청장까지 했고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충남도지사를 했고 71일간이지만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의 내노라는 인물은 사실 이완구만한 인물 더 있을까 싶은데 뭐 그런 인물이 그동안 어떤 범죄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는 것, 이건 사실은 지역의 큰 이슈이면서도 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불사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론에서 그런 표현도 등장한 것 같다고. 네. 그 기자님 불사조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피닉스라고. 네, 그렇죠. 피닉스. 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그 겹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그 피닉스와 비슷한 별명을 가지신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또 있으셨죠? 네. 근데 이완구 지사가 총리 공간에서 예전에 이제 이 사건 성완종 회장 사건 났을 때 이렇게 뭐 잠옷 차림으로 해서 사진 찍히고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 고민하는 그런 것들. 그때도 되게 좀 그냥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무죄 선고할 때 그 이완구 당사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 이완구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 지역에서는 거물에 속한다라고들 평가를 하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그 이완구 전 총리 주변인들의 정치 행보에 대한 재조명도 좀 이뤄질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민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이런 분들 다시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완구 전 총리 이완구 효과일 텐데요. 일단 이완구 전 총리의 족쇄가 풀린 만큼 그가 다음 도지사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최근 이 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은퇴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거든요. 이 전 총리와 전화 인터뷰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토로하면서도 앞으로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뉘앙스라고 합니다. 또 정 PD 말씀처럼 이완구 사단이라고 불리는 주변인들의 정치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호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이 전 총리 비서실장으로 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완구 바람을 타고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그것이고요. 2014년 이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준 관계가 있는 박승효 전 시장 그리고 이장우, 김태흠 의원에게도 힘이 될 거라는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사실 뭐 박성일 전 시장이나 이장우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변하는 시대에서 얼마큼 시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될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완구 지사가 전 총리죠. 5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곧 일흔을 바라보시는 연세인데 보통 70살하면은 많이들 은퇴하시지 않나요? 근데 상식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정치 안무대 제 선봉에 쓴다면은 사실 좀 뭐랄까요 좀 옛날로 돌아간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 수요일에 방송했었던 정은이의 렛미스피크에서도 한남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 60세로 태어나서 그렇죠, 네네. 그 이건 70세면은 정치가 좋은가 봐요. 정년도 없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네. 그 중도일보는 정년 몇 살까지입니까? 저희도 이제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정년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다음에 처우는 좀 낮아지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퇴직 나이를 아직 생각할 때는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다니시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성복합터미널의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하주실업은 고암동 복합터미널 예정지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신축하고 버스터미널과 영화관, 백화점, 판매시설을 입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벌여 투자자와 시공사 등의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한 뒤 법적 구속력 있는 본협약을 체결해야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주실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한 이름 같습니다. 그 낙환 터미널에 일단은 새 사업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반가워야 되는데 조금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또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6월에 준공돼 갖고 7월부터는 새로운 터미널을 이제 시민들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아직 이미 버스 터미널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또 우선 협상을 하는구나 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유성복합터미널이 2,760억 원짜리 공사라고 하는데 이를 수주한 곳이, 그러니까 수주는 아니지 아직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거죠. 네네. 이 하주실업이 자본금이 3억의 실적이 전무한 그런 신생 기업이라면서요.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기업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 공모 직전 설립된 신생 기업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된 기업이라 각종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2,760억 원 중 2,400억 원을 교보증권에서 가져오고요. 더 논란인 것은 롯데시네마와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가 복합터미널 조성 후 입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청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는 2004년 1월 터미널 조성 사업자였으나 사업협약서를 며칠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후순위 협상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1차 빌미를 제공했었죠. 소송 때문에 터미널 사업이 지연되자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롯데는 시간만 끌다가 지난 6월에서야 대전시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든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최소 4년이 지연되는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번에 또다시 참여한다는 게 지역에서는 보기 안 좋은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시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주실업이라는 곳이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더 건실한 기업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덩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롯데, 그 문제의 롯데가 롯데 시네마, 롯데 하이마트, 롯데 쇼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은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롯데가 뭐 코끼리라면은 지금 하주실업, 저희가 보는 하주실업은 사실은 뭐라 할까요? 쥐만한 규모일 텐데 지금 코끼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롯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신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고령이니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것도 참 우리나라 법원이 굉장히 관대하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좀 받았었어요. 여러 업체가 제출한 사업 의향서 중에서 하주실업의 사업계획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텐데, 한 차례 계약 파기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다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롯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도시공사의 해명이 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이러한 중요한 공공시설의 시간 4년을 좀 허비한 어떤 큰 원인이 있었던 곳인데도 또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니까 그 기업 아니면 또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서 참 씁쓸하죠. 이번 시간에 임병헌 기자가 과거에 취재했던 수첩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림으로써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임병헌 기자의 해묵은 취재 수첩. 충북 제천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화재가 있었죠. 여러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임병헌 기자께서 이번에 준비한 그 해묵은 수첩 소식은 대전에서 발생한 역대급 화재 이야기라면서요? 네, 그게 2014년 일인데요. 이때는 대전에서 네노라 하는 기업 3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당시 사건 출입 기자들을 쉴 수 없게 했었는데요. 먼저 2014년 1월 2일에 대덕구 문평동 라ion캠텍 공장 일부가
화재로 불타더니 같은 해 4월 28일에는 대덕구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대덕구 신탄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초대형 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대화동 반도체 용액 생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화동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그 녹음 스튜디오 대화동에 있잖아요. 네. 순간 잠이 버뜩 깹니다. 네. 대화동이네요. 그 공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2014년 대전에서 대형 화재가 이렇게 많았구나 싶으면서도 대전도 사실은 화재 안전지대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때 화재나 폭발 사고도 구조적 문제가 있는 인재였었죠. 그 화학물질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은 같은 회사에서 2번이나 빚어진 참극이었다면서요. 먼저 이제 2014년 대형 화재의 시작을 알린 게 이제 라이언캠텍 공장 화재였는데요. 공장 증설을 위해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중에 용접 불꽃이 인화물질 연결부터 발생한 거거든요. 인조 대리석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3시간가량 화재가 지속되면서 공장 내부가 거의 소실됐었죠. 화재 피해액은 9억 원가량으로 화재 규모에 비해 크진 않았고요. 생산 라인을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박희원 대표는 대전 상경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기업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4월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와 9월에 있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대형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크식 물류창고에서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점인데요. 아모레퍼시픽 화재는 10시간가량 지속이 됐는데 높이 27m 창고에는 12단짜리 철골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에 샴푸와 칫솔 등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 역시 높이 32m 창고에 11단짜리 철골 선반이 있었고 이곳에 수만 개의 타이어가 쌓여 있었죠. 익숙한 비유에 비유한다면 창고 안에 초고층 아파트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창고에 천정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린데도 아파트 2층 위치에서 발생한 화재에 물이 닿지는 않겠죠. 두 화재를 경험하면서 레크식 창고의 소방시설 기준이 미약하고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발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설비를 중점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크식 창고라는 말은 좀 생소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좁은 면적에 막 많이 쌓아놓는 이런 것 같은데 불이 나면은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위에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려도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고 화학 물질 폭발 사고는 어떤 거였나요? 그 다사다난했던 2014년 마무리는 화학공장 폭발 사고였는데요. 그 대화동에서 반도체 세척 공정을 운영하던 D업체 공장에서 펜탄유 증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7세 이모 씨가 숨졌고요. 함께 일하던 31세 근로자 등 7명이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였습니다. 펜탄은 석유 화학 제품을 가공할 때 쓰이는 휘발성 강한 이염물질인데 또 해당 업체는 2010년 1월에도 비슷한 폭발 사고로 30대 직원이 화상을 입은 전적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2014년 8월 24일에는 금산 공구면의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불산이 유출됐는데도 은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핫했던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 시간이죠. 네,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가감없이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저희 뉴스 댓글은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국정원장이 위안부 협상을 지휘했다. 뭐 청와도 주도의 박근혜 청와대 주도의 비밀 협상이었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불가역적이다 뭐 이런 조항 가지고 그 진상을 이제 외교부에 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관련 부처가 아닌 그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제 그걸 지휘했으니까 이게 과연 국가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KSKS 땡땡땡땡님은요,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다 뭐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정이 참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제국주의도 그렇지만은 친일 세력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그 친일 세력들에 대한 감정은 더더욱 안 좋죠. 그런데 친일 세력들의 상당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저도 참 개탄스럽고 분노스럽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걸 또 국가 이익으로 또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사실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자신들을 친일이라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국가 이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극복이 빨리 돼야 될 텐데요.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꼴라바스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했거든요. 네.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아이디 WEBS 땡땡땡땡님은요. 부정축제 연봉은 꼬박꼬박 챙기고 일처리는 개판이네 뭐 이런 비판을 주셨고요. 또 아이디 SGRO 땡땡땡땡님은 제발 투표를 잘해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검증도 없이 박근혜를 띄워주었던 언론인과 사주들은 반성 좀 해라. 나라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뭐 신뢰, 뭐 원칙 뭐 이런 이미지를 그렇죠.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법치주의 뭐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네.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안부 이런 합의도 그런 기반에서 밀어붙였던 셈이죠. 그리고 아이디 BLUE 땡땡땡땡님은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어떠한 이해득실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못된 걸 고치는 거는 어떠한 이해득실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반응은 일본 총리는 우리가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어떤 그 당시에 협약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강력한 완고한 입장을 좀 지키고 있는데 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러한 작업, 어떤 구태를 좀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니들은 안 움직여도 되죠. 뭐 우리만 움직이면 되지 뭐. 네, 우리는 뭐 바로잡기 분명히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댓글은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눈에 꽂혀가지고요.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아이디가 재밌어요. AFKN 땡땡땡땡님이에요. 예전에 미군 방송 AFK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AFKN 땡땡땡땡님. 자유대한민국 정통 대통령 박근혜 힘내라. 이런 댓글을 다루셨네요. 이 아이디라 좀 눈에 익어가지고 제가 그냥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김숨 작가신데 이분은 대전일보 문예에서 당선이 되셔서 등단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위안부 여성들이 시간이 가서 많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았을 때. 를 가정해서 쓴 책인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소설인데 이 책에 나오는 글이다. 위안부 여성분들이 증언했던 증언록을 발췌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설 한마디가, 뭐랄까, 그냥 막연한 소설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증언인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사실은 지금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요. 좀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어서. 부디 잘못된 거는 바로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득실보다 중요하다는 그 BLU 땡땡땡땡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임병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IMTV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전쟁편 5부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전쟁 중 서울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온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성남장이라는 여관에서 보여줬던 행태들 그리고 우리 띠동갑 여행의 뒷이야기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